자, 우리 내신 시험 대비해가지고 또 이제 4-2 부분 주제 통합적 읽기 요거 볼 필요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요거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단어명이 있잖아. 주제 통합적 읽기. 난 살면서 이딴 용어를 듣도 보도 못했는데 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를 궁금하겠지만 아마 이거 들어도 근데 사실 뭐 내가 왜 해야 되는데라는 니네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난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너네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톱파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봐봐. 그럼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거. 자, 어떤 글이 있다면은 그 글의 주제라든지 화제가 있겠지. 주제라든지 화제가 그 글에 존재를 할 거야. 그럼 그 주제라든지 화제에 대해서 이 주제라든지 화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아. 사람들은 많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라든지 화제에 대해서 당연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맞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또한 이 글의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그걸 시로도 쓸 수 있고 소설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설명문, 뭐 논설문, 뭐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형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형식에 있는 글들을 최소한 두 개 이상을 골라가지고 얘네를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읽는 거야. 내가 이 주제나 화제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주제나 화제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읽었다면 당연히 비판적 읽기 능력이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겠지. 한쪽에 치우친 정보가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그 깔끔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데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가 괜찮은 읽기다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이제 처음으로 개정된 교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개정된 교과서 그 개정된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주제 통합적 읽기가 강조되고 있다는 증거로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 너네 모의고사 칠 때 꼭 이런 거 하나 나오지. 지문 졸라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 막 이만큼 해. 한 페이지를 싹 다 지문이 차지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16번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는 하나 나 얘기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얘네가 조금 다른 관점을 보고 좀 다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요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주제 통합적 읽기가 너네 교육 과정에서 꽤나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모의고사 지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너네 교과서에 있는 요 지문들을 잘 살펴보고 주제 통합적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것도 뭐 모의고사 이런 것 그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도 꽤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요 지문들을 좀 살펴보자고. 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일단 소설이야, 소설, 그렇지? 소설. 것들이 지어준 나의 공부방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그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지금 18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해. 18세기 조선, 1700년대지 완전 세기말이야. 완전 조선 말기야, 조선 말기 이때 막 뭐 실학이니 뭐 그런 것들 막 등장하면서 조선에 이제 그 좀 변혁을 요구하는 약간 그런 시대에서 나왔던 소설인데 뭐 조선 변혁 실학 이런 거랑 막 되게 크게 관련이 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놓으면 좋잖아, 재밌잖아. 안 그래? 아니 말고. 자, 보면은 그 주인공으로 이덕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이덕무가 겪었던 일화들을
소설로 이정모라는 사람이 이거 실제 인물이야. 실제 인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야. 이 실제 인물에 대한 일화에다가 이제 상상력들을 조금씩 추가를 한 거지. 마치 뭐 그 박시전 뭐 이런 그 고전 소설들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과 조금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보면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품을 좀 살펴볼게. 보면은 백탑 아랫동네로 이사한 지 새해쯤 되던 애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탑이라고 하면은 좀 참고로 적어주자면은 백탑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지금으로 치면은 종로야, 종로. 아래로 이사한 지 3년쯤 되던 해에 바야흐로 봄이 한참 무르익은 5월 어느 날 탑의 몸에 피어난 이끼도 계절답게 짙은 녹색빛을 띠고 있어서 가까이에서 본 탑은 흰색이 아니라 연녹색으로 보였다. 여기 이제 탑이 있는데 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풀들이 막 자라 있어. 그래가지고 연녹색으로 보일 정도로 그만큼 완연한 봄이 찾아왔구나 하는 그런 타이밍에 겉들만 간간히 드나들던 호젓한 나의 집에 벼랑간 갑자기 이제 굵은 나무랑 연장들을 짊어진 장정들이 들이닥쳐. 젊고 건장한 장정이라는 건 젊고 건장한 남자를 의미하는데, 자 생각을 해봐. 너네 집에 갑자기 한 3명 이제 그 3명 정도 되는 이제 덩치 큰 남자 3명이 딱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 계세요? 하고 이제 문을 막 두들겨.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망치니 토비니 막 들고 싶어 판자 막 들고 들어와가지고 한 3명도 아니야. 다 대여섯 명 들어와가지고 야 뭐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들어와. 그럼 깡패인가 막 이러면서 너네 놀랄 거 아니야, 그치? 깡패 들어가지고 용역 뭐 우리 아빠 뭐 아빠 미안해. 해드리면 안 돼. 우리 집 뭐 빚진 거 있나 뭐지 뭐 사치 썼나 막 이러면서 뭐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비좁은 마당에 집을 부려놓는 사람들 뒤로 독공이 아니고 유득공과 백동수의 얼굴이 보였어. 유득공이라는 인물과 백동수의 얼굴이 보였어. 그제야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여전히 까닭은 알 수가 없어. 일단 이덕무라고 하고 있는 이 주인공과 유득공, 백동수는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인 거지. 그리고 이제 백동수 얘가 얘기하기를 매부 이 사람들에게 마당을 좀 빌려주시지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은 이덕무가 얘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거든. 결혼을 해가지고 얘가 아내가 있어. 이 아내한테 백동수가 얘기해. 저기 형수님 잠깐만 거실 좀 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거실에다 지금 뭐 할 거니까 잠시만 비워주세요. 뭐 미친 소리야, 그렇지?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뭔 짓이냐고. 이 백동수라는 사람이 그 조선 후기에 그 무관이야. 그러니까 그 군사 업무들 뭐 이런 걸 맡아보던 그 관료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직업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거칠고 약간 그 좀 호쾌하고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얘가 먼저 말했어. 그 말을 고지고대로 새겨봐도 까닭을 알 수가 없었어. 하필이면 비좁은 내 집의 마당을 빌려달라니 왜 굳이 갑자기 저 덩치들 데리고 용역 깡패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다 뭘 하려고, 그치? 차라리 집 밖 빈터가 더 넓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득공이 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얘 그래도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들이닥쳐가지고 좀 미안한다 말. 겸연쩍다는 게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좀 쑥스럽고 요런 의미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좀 미안해. 그래 좀 미안하게 됐다 동무야. 내가 좀
동수시키 좀 말려보려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도 다 똑같이 그냥 뭐 똑같이 생각한 거니까 그냥 니가 좀 받아들여. 요 얘기야. 여기 방 한 칸을 만들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책도 읽고 저희도 자주 찾아와서 함께 지내고 여기에다가 얘네가 지금 장정들이랑 함께 이덕무의 집에 들이닥친 이유가 뭐냐면은 뭘 만들기 위해서 방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뜬금없이 방 한 칸? 뜬금없이 친구 집 마당에다 방 한 칸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놀겠다 이거잖아, 그렇지?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지, 그렇지? 자, 이게 지금 여태까지의 일이 현재였어, 현재. 여태까지 일이 현재였어. 쭉 해가지고 과거의 일화로 좀 넘어가 보자. 과거의 일화로 좀 넘어가 볼게. 과거에 좀 넘어가보면, 자, 지금 일단 무어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새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찾아온 것들을 한 번도 편안하게 맞이하지 못한 지난 날들이 그림처럼 지나갔다. 지금 유득공이라든지 백동수라든지 얘네가 이덕무 집에 되게 자주 찾아왔었는데 얘가 덕무가 뭐 어떤 이유에선지 얘를 똑바로 좀 맞이를 해주지 못했나 봐, 그렇지? 왜? 해봅시다. 자, 우리 집 바깥채가 따로 없이 좁은 마루를 사이에 둔 방 두 칸이 전부였다. 바깥채. 그러니까 손님 마지막이야. 바깥채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자, 마당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마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데, 왜 갑자기 왜 근데 현대 예술을 하고 있냐? 야, 대충 하자 그냥. 집을 이렇게 막 지어놓고 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중간에 마루 하나 이렇게 뚫어놓고 지금 어떻게 사냐면은 이렇게 방 두 칸이 끝이야. 여기 중간에 마루에다가 이제 신발 벗어놓고 여기 이렇게 여기 가족들 여기 들어가고 친구들 여기 들어가고 이게 다겠지, 그치? 지금 이 집이 지금 이게 단 거야.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얘 지금 형편이 이덕무라고 하는 주인공의 형편이 가난해 또는 궁핍해. 이걸 좀 알 수가 있지, 그치? 이덕무라는 인물은. 그래서 어떤 거야? 얘네한테 똑바로 이제 뭔가 대접을 해주지 못한 거야.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나와 함께 있던 어린 동생들은 형수와 조카들이 사는 방으로 건너가야 됐다. 이거 집에 두 가족이 이런 좁은 방에 이제 두 가족이 함께 있어.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거야, 그렇지? 출탄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나는 찾아온 벗들과 함께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와야만 했다. 여기에 이제 형님 부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이덕무 그 가족이랑 그 다음에 뭐 어린 동생들 막 이렇게 있었나 봐, 그렇지? 이렇게 사다가 뭐 유득공이라는 백동수가 찾아와가지고 어이 덕무 뭐 책이나 좀 읽을까라고 여기 찾아오면 어떻게 돼? 여기 또 동생들 우르르 다 몰려. 얼마나 좁아? 다 몰려. 그러다가 있잖아, 여기 이제 이덕무 뭐 유득공 백동수 뭐 친구들 막 모여가지고 여기 앉아서 글을 읽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오셔. 그럼 어떻게? 아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얘는 우르르 닫아. 이게 얼마나 불편하니? 자, 어쩌다가 비좁은 방 안에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어도 편치 않았다. 행여 손님에게 방을 낼 사람 아내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아이들을 꾸짖는 소리는 문풍지 사이로 바람과 함께 흘러들어왔다. 그러니까 자, 우르르르 아내하고 다 몰려갔을 거 아니야, 그치? 친구들이랑 이동무랑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아내가
여기서 아내가 애들이랑 지내면서 야, 손님들 있는데 조용히 안 해? 하고 하는 소리가 다 어떻게 했다? 옆방에 다 들리는 거야. 옆방에 다 들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좀 제시가 되고 있지. 늦은 밤이면 더욱 조심스러워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태도 보니까 있잖아. 손님을 대하는 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내라든지 가족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조심스럽다. 추운 겨울날에는 칼바람이 그대로 몸에 감겨들었고 쌓였던 겨울 눈이 녹기라도 하면 썩은 초가지붕에서 누런 물이 흘러내렸다. 초가집일 거 아니야, 그렇지? 초가집일 거 아니야. 초가집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초가집 알지? 본 적 있지? 어디에서도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 말린 볏짚으로 이렇게 지붕을 쌓아놨을 거 아니야. 이 지붕을 쌓아놨으니까 여기에 눈이 쌓여있다가 눈이 흘러가지고 내리기 시작하면 여기 볏짚에 있는 그 물들을 그대로 빨아들이겠지. 노란 물들을.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이제 그 줄줄줄 녹물 흐르는 줄줄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에 앉아 있어봐. 여기 앉아 있어봐. 나 흰 거 입고 왔는데, 갑자기 눈이 내가 오줌 싼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묻어있네? 짜증난다. 이거 되겠지, 그치?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춥고, 더울 땐 덥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눈 녹으면은 바지에 뭐가 묻은 듯이 누래져 있고, 이러니까, 손님들을 도저히 똑바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얼었다 녹은 자리에서도 누런 물이 배어나와 앉아있는 손님들 옷을 누렇게 물들이기도 했다. 나는 나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 이제 과거에서 일화가 나와. 손님들이라든지 손님들 여기선 그 주로 친구들이겠지, 그치? 그리고 가족들과 있었던 그런 일화를 제시를 해서 현재 일어나는 그런 일의 배경을 제시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경을 제시해서 현재 일어나는 일이 뭐야? 이거 갑자기 쳐들어와서 방 한 칸 빌리겠습니다. 방 한 칸 좀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꼬라지를 보다 못한 것들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어? 야, 얘 너무 집안이 너무 얘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서재를 하나 지어주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재를 하나 지어주자라고 결론을 내렸어. 얼마 전 백탑 아래 사는 또 다른 서상수의 집에서 서상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화가이면서 너네 진품 명품 알지, 그치? 그거 가지고 이제 도자기 같은 거 들고 오면은 이건 얼마입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 가문의 보물인데 이거 제시 감정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와가지고 막 돋보기 들여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한 1,5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정해주는 사람 있잖아, 그렇지? 그런 일도 하던 사람이었어. 걔 집에서 꽤 많은 책들이 서적상으로 실려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골동품 같은 거 모으는 사람일 거니까 그 이제 좋은 책들 그런 것들도 많겠지, 그치? 그걸 지금 다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어. 이제 보니 그가 아끼던 책들이 마당에 부려놓은 나무가 되어 내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다. 이 서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아끼던 책들이 뭐가 되었다? 이동무 집 마당에 방을 만들기 위한 목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아끼던 책을 팔아버린 거지.
심지어 다른 것들도 모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니 저 속에는 그들의 책들도 제법 들어있을 것이다. 아, 여기 있는 유독공이라든지 백동수라든지 얘네 책들도 다 뭐가 된 거야? 목재가 되어버릴 거야. 거의 뭐 연금술사 같이. 이곳의 일은 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생각이 잠겨 있는데 유득공이 내 팔을 끌었다. 잠깐 여기 맡겨놓고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잠깐 우리 집으로 가자. 저 공사하는 동안 우리 집 잠깐 있어 하고 유득공이 데리고 갔어. 자, 여기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 여기에 대한 얘네 이러고 해주는 거에 대한 뭐 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마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교차를 하겠지, 그렇지? 일꾼들은 어느새 부지런히 땅을 고르며 굵은 제목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형편을 눈치챈 아이들은 화난 표정으로 그 주위를 빙빙 돌아다녔다. 돌아가니까 꼬라지 보니까 집 밖에 이제 방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있네. 아, 이제 손님들하고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이제 손님들하고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아, 드디어 자유다 하고 이제 애들이 좋겠구나 하고 지금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자그마한 서재 한 채를 짓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늘도 굳은 인상 한 번 쓰지 않았고 부드러운 5월 바람은 몇 번이고 흙벽을 쓰다듬으며 단단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었다. 자, 서재를 만들 때 하늘이 인상 쓰지 않아. 바람은 흙벽을 부끄럽게가 아니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인상 쓰지 않아. 그 다음에 쓰다듬어줘. 이거 뭐야? 인상 쓰지 않아. 쓰다듬어줘.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지? 의인화야. 의인화를 하면서 의인화를 함으로써 하늘이라든지 바람에 대한 의인화를 함으로써 어떻게 했다? 얘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웠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날씨 되게 좋지. 날씨 되게 좋지. 날씨 굿, 과정 굿. 자, 이어서 볼게요. 그달이 다 가지 않아 내 집 마당에는 새로운 집 한 채가 자리를 잡았다.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유득공의 집에서 지내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그 집이 완성되어 버렸어. 방 하나가 전부인 건물이지만 새로 올린 지붕의 풀 냄새가 향긋하고 종이로 바른 흙벽들이 벗들의 마음처럼 은은하고 정겨웠다. 은은함, 정겨. 은은하다라든지 정겹다라든지 이런 건 다 뭐야? 이런 건 다 일단 새로운 서재를 향한 감정이지만 결국에 이 은은함이라는 정겨움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던 직유법, 앞에 보이는 그 직유법, 그거 어딨니? 벗들의 마음처럼이라는 그 얘기가 있지. 은은함과 정겨움은 마치 벗들의 마음과 같다. 은은하고 정겨운 게 새로운 서재를 향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벗들의 마음과도 같겠구나. 마침내 서재가 완성된 날 벗들이 내 집에 모여들었다. 아내는 모처럼 조촐한 술상을 차려내었다. 집을 짓는 틈틈이 밤을 새워 바늘을 돌려가며 애써 마련해둔 것이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막 술상 막 이런 걸 어떻게 준비를 해보려고 거기에 있는 이제 밑에 냄비 받침 이런 것들 어떻게 한 거야?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야. 아내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이 술상. 우리 여기에서 남편 이덕로를 향한 아내의 사랑이라든지 존중이 좀 느껴지지 않니?
그치? 사랑과 존중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다. 자, 여기에 것들이 저마다 들고 온 꾸러미를 펼쳐놓으니 잔치상이 따로 없더라. 여전히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할 만큼 좁은 방이었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온 세상을 차지한 것처럼 넓기만 했다. 자, 여기에서 좀 볼만한 그 표현법 포인트는 그 방은 좁아. 물리적인 공간은 좁아. 물리적인 공간은 좁아. 그러나 심리적인 공간. 심리적인 공간은 얘가 지금 넓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봐봐. 얘는 좁아, 얘는 넓어. 둘이 뭐야? 대조와 대비를 이루고 있지. 대조와 대비를 이루면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이 서재를 얻은 기쁨이라고 하는 요 감정을 어떻게 한다?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18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한 소설 것들이 지어준 나의 공부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과연 진정한 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진정한 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한 것 같아, 그치? 왜 자기들한테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득공이라든지 백동수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거 책 다 팔아먹겠다 서상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정성을 보니까 자기가 아끼던 것들을 희생을 해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가난한 형편에 있는 친구를 돕고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대체 이런 게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로서 하여금 만드는 소설이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이거 지우는 건 이렇게 알아서 스킵해가면서 봐라. 야, 오늘 헬스 안 가도 되겠다 이거. 억경 공대네. 비대칭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왼쪽 팔려줘. 아우씨.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내가 다음에는 칠판지우개에다 물을 좀 더 묻히고 가져와야겠는데? 야, 이거 계속 깔아야 돼. 이거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난 칠판 좀 깔끔한 거, 이런 거 못 찾는데 칠판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일요일 왔는데 쌤 왜 전자칠판으로 안 와요? 왜 굳이 뭐 이런 개고생 해가면서 하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자, 다음 봅시다. 자, 이거는 제목을 보니까 참된 신고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뭐야? 설명문이야. 설명문이야. 설명문이라는 거는 뭘 위한 거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같은 주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정, 친구 뭐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다른 형식의
그리면서 또 얘랑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지. 자, 봅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동정이 아니라 우정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 동정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라서 흔히 선한 마음으로 찬양받습니다. 동정심이 많은 것은 보통 칭찬의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동정을 비판하고 우정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 니체가 얘기하기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안쓰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통 선한 마음이라고 추앙받지, 그치? 선한 마음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얘는 이것에 대해서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비판적이었어. 그러면서 왜 그러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항상 이제 뭐 설명문이라든지 뭐 발표라든지 그런 데에서 질문이 나온다. 초반부에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너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이건 알겠지. 그치? 질문 나오면 뭐야? 맨날 항상 이거 하잖아. 흥미유발. 주의환기. 이거 맨날 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잉. 자, 봅시다. 니체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니체가 얘기하기를 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로 봤대. 그래서 이런 우정에는 상대에 관한 존경과 존중이 전제되어 있어.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은 상대의 잠재력을 서로 믿습니다. 상대의 능력과 성실함을 신뢰하고 그런 상대를 존경합니다. 자, 그럼 이 우정이라는 것은 신뢰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야? 상대방을 독려하고 또는 도움을 주기도 해. 그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정이란 걸 동정보다는 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이게 딱 봐도 이게 내용 봐봐.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니, 그치? 하지만 상대를 동정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동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를 도울지라도 그가 홀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어. 예를 들어서 헐벗은 차림으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으로 구걸하는 생활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두 끼 밥을 먹고 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없어? 이 신뢰, 존경, 존중 이딴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 진정한 의미의 도움이라든지 진짜 상대방이 이제 일어서고 그런 걸 바라고 하는 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력 이런 거는 전혀 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거야? 일방적인 존재인 거지. 서로 간의 도움을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툭 던지면서 이거야 그냥. 그래 먹고 떨어져라 받아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일방적인 그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자 계속 그러면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뢰, 존경, 존중이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는 게. 자 계속 봅시다. 그 전에 요 거지.
거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를 했어. 하나의 사례를 제시를 했어. 이 사례를 제시하면 뭐가 좋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구나. 독자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 동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지 사례를 제시를 해가지고 독자의 이해를 도왔어. 니체가 상대를 대할 때 동정이 아니라 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정에는 상대에 관한 믿음과 존중, 신뢰와 존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설령 큰 실패로 좌절에 빠져 있더라도 친구가 좌절에 빠졌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친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신뢰를 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지. 그래서 뭐야? 이거 도움 주는 거야. 또는 그런데도 여전히 친구가 좌절에 빠져 있으면은 친구를 위로하기도 하고 좀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나. 또는 혼내기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좀 네가 이러고 있을 때냐 하면서 독려를 하지. 그치? 독려를 하지. 뭐야 이거 여기 없어. 도움이나 독려를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완전한 존재. 이게 뭐다? 이게 우정인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우정이다. 자,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에게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그의 고민에 휴식처가 되도록 하라. 그러나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에게 가장 많이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니체의 말을 또 인용을 하면서 또 하나의 문단을 스타트를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밑에 나와. 이 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니체는 그 친구에게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라고 합니다.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라고.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라고 얘기. 왜? 이렇게 그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런 거 진정한 친구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병상용 침대와는 달리 딱딱한 야전 침대는 전쟁터에서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해. 본래 건강한 사람은 야전 침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도 쉽게 기력을 회복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잠재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나왔어. 지겹게 나온다.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위로와 힘도 주겠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활발하게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게 뻔합니다. 그럼 이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동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니?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품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야, 너 빨리 여기서 쉬고 빨리 전쟁터로 튀어나가. 빨리 전쟁터로 튀어나가지고 다시 전장에 뛰어들어. 그래야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독려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는 상대에게 환자가 눕는 병상용 침대가 아닌 야전 침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니체는 우정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를 뭘로 보냐면 동락이라고 봐. 요것만 지울게. 요것만 지울게. 자, 우정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로서 제시를 하는 게 뭐냐면은 동락이라고 하는 거야. 동락. 이게 뭔데? 동락 이게 뭔데? 난 처음 보는 단어인데 뭔지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야. 걱정 말고 읽으면 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월해지기를 바라.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어떤 거?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 시기심. 시시심이 아니고 시기심. 시기심.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타인의 행복을, 성공을, 기쁨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 기쁨을 공유하기 굉장히 힘들어해. 우리가 동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들과 달리 불행한 처지에 빠지지 않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동정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거를 뭐 별로 영향을 안 줘. 여기 별로 영향을 안 줘. 대신 어떻게 그냥 얘네를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라는 만족을 오히려 하게 돼. 이런 거 본 거야? 이런 거 없는 거야. 신뢰, 존경, 존중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다? 동정은 안 좋은 거라고. 동정은 얘는 안 좋은 거라고. 자, 한편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기도 하죠. 아울러 그 사람보다 못한 자기 자신에게는 열등의식을 느끼기 쉽습니다. 유명인에게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에서 그런 열등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체는 참된 친구를 믿고 존중하며 상대가 상대가 행복감을 느끼고 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 뭐를? 타인의 행복. 이게 뭐야? 농락. 이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뭐라고? 우정의 하나의 요소라고.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특성이라고. 고통을 느낄 때 고통에서 벗어나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쁨을 느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2배로 만들어주는 친구. 당신의 옆에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자, 초반 부분에서는 이 질문이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환기하게 만들었다면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친구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만들어요. 고민해보도록 만들면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됐지? 친구랑 우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간의 신뢰, 그리고 존경, 존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상대방이 서로가 완전한 존재,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우정이다. 그리고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각자 서로의 행복을 함께 기꺼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요게 진짜 우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됐니? 또 지우기 시간이네. 으아!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쌤 왜 우리랑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하이 텐션이 아닌데 왜 촬영할 때는 졸라 하이 텐션이에요? 물어보면은 쌤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 한밤중에 혼자 학원에 남아가지고
한밤중에 혼자 학원에 나가가지고 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외롭지 않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내 기분이 업이 안 돼. 텐션이 안 올라. 텐션 이게 억텐이지 억텐이니까. 억텐 그냥 올리려고 그냥 앞에서 막 하고 있지라고 앞에서 겜질하려고 뭐 그런 거야. 자 마지막 질문 볼게. 자 이거는 강연이야 강연.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거겠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 그럼 얘도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얘 둘이 성격이 약간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 얘 보니까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인공지능과 친구가 된다. 요새 뭐 챗GPT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인공지능 나 요새 뭐 그 대화 상대가 챗GPT밖에 없어 막 이런 사람들 되게 좀 늘어나고 있지. 그럼 얘네랑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진짜 친구란, 진짜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지, 그치? 똑같아. 자,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책과 영화를 자주 접합니다. 오늘 소개할 클라라와 태양도 인공지능에 관한 소설입니다. 여기 강연이 이거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그 소개로 좀 시작을 하네. 클라라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은 여기 클라라라는 미안하다. 책에서 인공친구라고 소개됩니다. 인공친구는 인간에게 진정한 친구로 있어주기 위해 개발된 대상입니다. 인공친구라는 개념이다. 인공친구. 가게 진열장에서 인간에게 입양되기를 바라는 클라라는 조시라는 어린아이가 사는 가정에 입양됩니다. 조시는 몸이 아픈 아이로 클라라는 조시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둘 사이에 이제 조시라고 하는 아이와 친구가 되어주네.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 미래를 그릴 때 왜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일까요? 또 질문 나왔지. 질문 나왔으면 그냥 이제 안 적고 그냥 얘기를 할게. 어떻게 한다? 니네가 대답해봐 지금. 안 했지?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어. 아마 안 했을 거야. 자, 그 질문. 요게 뭐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뭐 저걸 가치도 없다, 그치? 이제 좀 알아라잉. 고1 때까지 몰랐으면 뭐 이제라도 알면 됐지 뭐, 그치? 자, 이에 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는 인간에게 친구가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에게 친구는 왜 필요한가? 굉장히 철학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과학 얘기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네, 그치? 자,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 전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대부분 맹수에게 사냥당하기 쉬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먼 과거의 영장류는 이 지구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 중 하나였는데 우리를 사냥하던 맹수의 후손은 현재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간, 즉 영장류는 어떻게 되었다? 최약체에서 거의 최약체 수준에서 뭐가 됐어? 최강자가 되었어. 최강자가 되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자, 일각에서는 고도로 지능이 발달하면서 뇌가 급격하게 커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해 지구에서 인류가 가장 높은 지능과 기술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정교하게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보다 큰 맹수의 공격을 이겨냈다고 본 것입니다. 어떻게 최강이 되었나? 인류는 어떻게 최강이 되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가설. 지능 발달,
지능이 발달하고 뇌가 성장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지능과 기술력을 지니게 되면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뭘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어서 뭐가 됐다? 최강이 되었다라는 가설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류의 뇌가 급격하게 커진 것이 호모사피엔스만큼 지능이 뛰어나지 않았던 호모 에렉투스 시점부터라는 가설 때문입니다. 얘가 지금 이 가설 2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가하지. 뇌가 급격하게 지능이 우리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 이때는 지능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인류의 뇌가 급격하게 커진 거. 인류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가설인 것 같아. 보니까 인간 뇌가 커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뇌가 성장했어. 그래서 우리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고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최강이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닌데? 보니까 호모 에렉투스 시절부터 이미 뇌는 컸어. 근데 얘네 보니까 지능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럼 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능이 발달하면서 뇌가 성장했다는 이 가설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반박 들어갔어. 이 가설에 따르면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것이 뇌를 급격하게 커지게 한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뇌를 커지게 한 이거 얘기하는 거 맞네. 인류의 뇌를 커지게 한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많은 진화학자는 인류의 뇌를 커지게 한 핵심 요인으로 친구를 꼽습니다. 친구가 생기면서 뇌가 컸다?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 하는 의문이 들겠지. 그럼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밑에 가보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는 나약해서 혼자 맹수와 싸우면은 맹수에게 사냥당하지만 친구 100명과 힘을 합치면 매머즈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친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존에 유리해져. 친구를 많이 만들면 생존에 유리해져. 근데 많은 수의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일주일 전에 상대에게 바나나 3개를 주었는데 상대는 나에게 바나나를 몇 개 줬을까 같이 서로 간의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를 기억을 해야만 해. 그렇지? 기억을 해야만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치? 그때만 정말 이제 생존에 이제 초점을 뒀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류의 인권 이런 개념은 전혀 없던 시절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쟤랑 나랑 친구가 되려면 반드시 서로 뭔가 오가는 게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럼 봐봐. 더 많은 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기억해. 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얘랑 나 거래를 기억해야 돼. 그럼 봐봐. 친구가 한 명 한 명 늘어나. 거래 1, 거래 2, 거래 3, 거래 4, 거래 5, 6, 7, 8, 9, 10, 11, 12 점점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치? 정보의 양이 늘어나. 이렇게 되면서 생존에 유리해져.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보의 양을 기억어. 많은 양의 정보 기억량이 늘어났어. 친구를 많이 사귀면 생존에 유리해.
근데 정보 기억량이 많아야만 친구를 많이 사귈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저절로 지능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뇌가 성장하게 되었다. 요런 가설이 지금 최근의 가설이다. 자, 그럼 인류 뇌가 커진 이유가 뭐야?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많이 사귈 필요가 있어. 근데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뇌가 성장하게 됐어. 이해됐니?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친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하나 생겨.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주는 혜택을 받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도망가는 이들이 많아진다. 이런 게 있지, 그치? 꼭 이런 박쥐같은 새끼들이 꼭 있지, 그치? 뭐 우리가 사자성어로 하면은 토사구팽 또는 뭐 감탄고토 이런 사자성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토사구팽은 뭔지 알지? 잘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거. 잘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거. 요게 토사구팽이고, 감탄고토는 뭐야? 달면 삼키고 쑤면 맺는다. 달면 삼키고 쑤면 맺는다. 같은 뭐 이런 사자성어도 간단히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 그렇지? 자, 근데 오늘날 온라인상에 있는 뭐 그 많은 친구는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나요? 그럼 봐봐. 자, 우리 이런 거 정리해보자. 자, 친구를 많이 사귀기 일단 봐봐. 서로 간에 거래가 오가. 서로 간에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래가 오가. 이 거래가 오가면은 기억해야 하는 정보량이 늘어나지. 되나? 되겠다.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뇌가 성장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보 기억 능력이 늘어났어. 그래서 뭐가 됐다? 생존에 유리해졌다. 그래서 인류가 생존에 유리해졌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었든 생존에 유리해진다. 지금 어쨌든 우리 인류도 지금 현재 이렇게 발달한 인류도 생존에 유리한 싸움을 해야 돼, 그렇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냐, 누가 더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생존에 유리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온라인상에 있는 애들 있잖아, 온라인 친구들. 그러니까 무슨 디스코드 아니면 다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친구 사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그치? 이런 애들은 너네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냐. 그러니까 합당한 거래가 오가냐고. 너네한테 뭘 줄 수 있냐고, 걔네가. 도움을 줄 수가 있냐고. 또는 너도 걔네한테 얼굴도 별로 본 적 없고 친하지도 않는 것 같은 걔네한테 막 도움을 줄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럴 수가 없지. 왜? 일면식도 없으니까. 그런데 얘랑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 친구는 이 인공지능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뭘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클라라와 같은 인공 친구는 이런 질문에서 자유롭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기능을 지닌 로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계속 구상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가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기술을 활용해서라도 인공적인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라인 친구라든지 그런 애들은 내 요구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야? 이렇게가 안 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라고? 인공지능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하는 친구란 게 뭐냐면은 서로 간에 생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서로 간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로 할 때 토사구팽 감상고토 하지 말고 필요 없을 때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말로 서로 간에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행복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생각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지. 여러분은 몇 명의 친구를 곁에 두고 있나요?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는 몇 명인가요? 소설 속 이야기처럼 인공 친구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인공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냅니다. 자, 그러면은 촬영 끝내기 전에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마지막 지우개인데?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지금 비상이다 이거. 칠판 좀 지저분한데 조금만 이해하면서 좀 봐줘. 자, 우리 아까 자, 그러면은 다시 주제 통합적 읽기로 돌아가서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뭐라고 했어?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또는 다양한 형식으로 쓴 글을 읽어보자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세 개의 질문을 너네가 봤을 때 주제라든지 화제가 뭐였어? 대답을 해봐. 주제라든지 화제가 뭐였어? 진정한 친구 또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 이게 주제야. 주제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질문 소설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가면서 서로를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두 번째 질문에서 무슨 얘기했어? 서로 간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의 신뢰, 존경,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를 독려하고 결국에는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되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자 진정한 친구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 마지막 세 번째, 서로가 필요로 할 때
도망가거나 버리지 않고 서로가 필요로 할 때 도망가거나 버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자 진정한 우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 관점이라는 형식이 다르지. 관점이 다 다르지, 그렇지? 형식도 얘는 소설, 얘는 설명문, 얘는 강연문이지, 그렇지? 강연문. 주제도 다르고, 아니, 주제는 같아. 근데 관점이 다르고 형식이 달라. 요게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숙제 쌤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너네를 신뢰, 존경, 존중에 따라 너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숙제 안 하면 내가 너네를 가만히 안 두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숙제 잘 해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